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권위 있는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하고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리입니다.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GM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기술을 개발했던 경험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죠.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테슬라 모델 S의 배터리 모듈 모형이 놓여 있어요. 이 모형은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결실입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보며 미국 기술력의 우수성을 되새기곤 했죠. 우리가 만든 배터리는 안전성, 효율성, 수명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2달 전 제 세계관을 뒤흔든 끔찍한, 정말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클이 중국 파견 근무 중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를 당했어요. 당시 마이클은 중국 전기차 회사의 배터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고 마이클은 전신의 40%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죠. 병실에서 마이클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싸인 채 누워있는 마이클이 희미한 하지만 제 가슴을 찢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젠, 이 배터리들은 폭탄이야. 품질 관리가 형편없었어. 이건 중국산이라서 그래. 마이클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아시아 배터리 기술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어요. 마이클이 겪은 고통은 매일 밤 제 악몽 속에 등장했습니다. 그 악몽 속에서 저는 항상 믿을 수 없는 아시아 기술이라는 단어를 되뇌었죠.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상사인 로버트 박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제니퍼, 중요한 업무가 있네. 한국의 배터리 산업 현황을 평가해야 해. 미 에너지부에서 요청한 특별 프로젝트야. 순간 제 머릿속에 마이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 배터리요? 왜 갑자기 한국인가요? 최근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어. 정부에서 정확한 평가를 원하고 있지. 로버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내심 비웃었어요. 아시아 기술을 평가한다고? 뻔한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있었기에 마지못해 수락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출발하게. 일주일 일정으로. 로버트는 짧게 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식적인 평가겠지. 어차피 아시아 기술은 믿을 수 없어. 마이클이 그 증거야. 이미 제 마음속에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표면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인상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과장된 마케팅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출발 전날 밤 마이클을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한국에 간다고? 조심해, 젠. 그들의 기술을 믿지 마. 마이클의 경고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둡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블릿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서도 어차피 다 과장된 수치겠지라고 생각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미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이 출장은 그저 형식적인 것, 결국 내 편견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뿐이야.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당시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함과 시차 때문에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 공항의 복잡하고 느린 입국 절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 앞에 섰을 때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안내문은 명확했지만 이런 첨단 시스템을 처음 접해서죠. 지문을 스캔하고 안면 인식 카메라 앞에 선 순간 불과 3초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15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뭐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해? 잠시 놀란 마음이 들었지만 곧 공항 정도는 보여주기식으로 잘 꾸며놓았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했을 때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니퍼 박사님. 저는 이번 일정을 도울 강민준입니다. 그가 거의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강민준의 명함을 받아보니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전기화학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함만 봐도 그의 학문적 배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학위는 있어도 실제 전문성은 또 다른 문제지. 처음 뵙겠습니다, 강 박사님. 이번 방문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민준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박사님의 논문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실리콘 기반 음극재에 관한 연구가 인상적이었어요. 순간 놀랐습니다. 제 논문을 읽었다고? 그것도 가장 최근의 기술적 연구를? 저는 속으로 분명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강민준은 저에게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명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어요. 깊은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저희 한국은 배터리 셀 제조에서 3원계 양극재 비율을 80% 이상 높이고 실리콘 혼합 음극재를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나노 코팅 기술의 발전 덕분이죠. 강민준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의 화학적 구성부터 전해질 안정성까지 그의 해박한 지식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구나. 순간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하지만 곧 마이클의 화상 입은 얼굴이 떠올랐고 저는 다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는 정말 안전한가요? 화재 사고 같은 건 없나요? 강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물론 초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을 개발했죠. 현재 한국산 배터리의 불량률은 100만 개당 1개 미만입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수치를 들으며 저는 약간 흔들렸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낮은 불량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웠죠. 정말일까? 아니면 그냥 말뿐인 걸까? 호텔에 도착한 후 강민준은 내일의 일정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내일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난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 강민준의 전문성, 모든 것이 제 편견과 맞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본 게 아니야. 내일 공장을 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구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화려했고 무수히 많은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도시와도 다르지 않았죠. 아니, 어쩌면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내가 너무 편협했던 건 아닐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마이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마이클이 겪은 일은 실제야. 아시아 기술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복잡한 생각 속에서 저는 결국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강민준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떠올리며 비교할 준비를 했어요. 아마도 비슷하겠지. 어쩌면 약간 뒤처질 수도 있고.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완벽하게 정리된 주변 환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장 로비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방진복을 입은 후 저희는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하얀 방진복을 입은 작업자들,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팔들. 미국의 공장들보다 훨씬 더 첨단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하루에 얼마나 생산하나요? 저도 모르게 호기심 어린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강민준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이 라인 하나에서만 하루 10만 개 이상의 배터리 셀을 생산합니다. 전체 5개 라인을 합치면 하루 50만 개 이상이죠. 불량률은 10만 개당 1개 미만입니다. 10만 개당 1개 미만이라고요? 저는 그 수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공장들도 보통 1만 개당 1~2개 정도의 불량률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런 품질 관리가 가능한 거죠?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6단계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모든 셀은 출고 전에 100% 검사를 받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테슬라용 배터리입니다. 강민준이 가리킨 방향으로 눈을 돌리자 테슬라 로고가 찍힌 배터리 팩들이 보였어요. 저쪽은 GM용 그리고 포드용 배터리들이고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를 사용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테슬라 모델 3과 Y의 일부 모델에 저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GM의 볼트 EV와 포드의 머스탱 마크 2도 마찬가지고요. 강민준의 대답은 확신에 찼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배터리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미국 기업의 제품들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를 신뢰하고 사용한다는 사실이 제 편견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강민준이 연구개발 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한 엔지니어가 활기차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곳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구역입니다. 현재 실리콘 마이너스 겸 복합 음극재와 고함량 니켈 양극재를 결합한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 중이에요. 잠깐만, 이건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맞물렸습니다. 그 기술은 제가 2년 전에 논문으로 발표했던 이론적 가능성이었어요. 아직 미국에서는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개발된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자체 기술입니다만 물론 여러 연구에 영감을 받았죠. 제니퍼 리 박사님의 논문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제 연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미 실제 제품화 단계까지 발전시켰다니.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 기반 음극재는 수명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충전 방전 과정에서 부피 변화가 심해서. 저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노 구조 제어와 특수 코팅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2000회 충전 후에도 초기 용량의 90% 이상을 유지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고민하던 문제를 그들은 이미 해결하고 대량 생산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공장 구내 식당에서 한국식 도시락을 받았어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아침에 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를 신뢰하고 사용한다는 사실, 그리고 제 연구보다 더 앞서 있는 기술력. 이 모든 것이 제 기술적 자부심과 아시아 기술에 대한 편견을 강하게 흔들고 있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LG만의 특별한 성공 사례일 수도 있어. 오후에는 삼성 SDI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게 될지 아니면 제 편견이 다시 확인될지 궁금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이미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에 삼성 SDI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아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연구소 로비에서 김동현 박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제니퍼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연구소의 책임자 김동현입니다. 김 박사는 단정한 차림새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인상적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니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김 박사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앞서 서명했어요. 서명이 끝나자마자 김 박사는 저를 고보안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숫자 키패드, 홍채 인식, 지문. 인식을 거쳐 들어간 실험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이곳은 저희의 특별 프로젝트 구역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실험실 중앙에는 투명한 유리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니. 이것은 배터리 업계의 성배와도 같은 기술이었어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배터리죠. 미국에서는 아직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전고체 배터리인가요? 실제로 작동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박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5,000회 이상의 충방전 테스트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파일럿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실에서 작은 샘플로만 테스트하고 있는 기술이 여기서는 이미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다니. 만져보셔도 됩니다. 김 박사가 허락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그 배터리를 손에 들었어요. 놀랍도록 가벼웠고 내부에는 액체 전해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에너지 밀도는 기존 배터리보다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충방전 특성은 어떤가요? 온도 변화에 따른 안정성은요? 저는 아직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직접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테스트 센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센터에서 저는 직접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충전 속도, 방전 특성, 열 안정성까지 모든 지표가 미국의 연구 결과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전성 테스트였습니다.
김 박사는 전고체 배터리와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를 나란히 놓고 고온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일반 배터리는 150C에서 팽창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작은 폭발과 함께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250C에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김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주요 자동차 회사들과 논의 중입니다. 2년 내에 양산형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마이클의 사고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마이클이 접했던 배터리가 이런 전고체 배터리였다면 그런 끔찍한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생각에 저는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혹시 이 기술을 중국과도 공유하고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닙니다. 이 기술은 현재 한국과 미국, 일부 유럽 국가들에만 제한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중국은 아직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그 말을 듣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이클의 사고와 중국 기술에 대한 제 불신,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한국 기술의 압도적 우수성 사이에서 저는 극도의 혼란을 느꼈어요. 연구소를 나올 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이 제 신념을 뒤흔들었어요.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 아시아 기술에 대한 불신,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침묵에 잠겼어요. 강민주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보셨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지금 본 것들을 차분히 정리할 시간이었죠. 호텔 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깊은 내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이클의 중국 사고로 형성된 아시아 기술에 대한 불신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한국 기술의 압도적 우수성 사이에서 제 마음은 갈등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했던 걸까? 단지 하나의 사고 때문에 아시아 전체의 기술력을 폄하했어. 그것도 전문가라는 사람이.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안의 편견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깊은 고민에 빠졌었죠. 머릿속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진정한 답을 찾고 싶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이미 강민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연구진들과의 미팅입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한국 기술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예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라 도로는 혼잡했지만 지하철과 버스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3명의 한국 연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배터리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니퍼 박사님. 저는 이상철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온 전기화학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연구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박지영입니다. 삼성 SDI에서 10년간 배터리 소재를 연구했죠. 두 번째 연구원도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태훈입니다. 현재는 현대자동차에서 배터리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무엇이 이런 발전을 가능하게 했나요? 이상철 박사가 먼저 대답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밖에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품질과 안전을 생명처럼 여겼죠. 한 번의 실수가 국가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박지영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정부, 대학,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기초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매우 효율적이죠. 아이디어가 실험실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특히 배터리 분야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되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태훈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었죠.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국가적 전략,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배터리 화재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요. 저는 마이클의 사고를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이상철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물론 초기에는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죠. 모든 배터리는 출시 전에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열 안정성, 과충전, 내구성, 물리적 충격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해야 시장에 나갈 수 있어요. 게다가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다음 개발에 반영합니다. 이런 과정이 쌓여 지금의 안전성을 확보했죠. 박지영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자신의 편견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음을 깊이 깨달았어요. 마이클의 사고는 비극이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아시아 기술 전체를 폄하한 것은 전문가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대규모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민주는 ESS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ESS는 전력 그리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ESS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도 ESS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대규모 상용화는 제한적이죠. 시설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부지에 수백 개의 대형 배터리 시스템이 정연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빛나는 태양 아래 바둑판처럼 배치된 ESS 시스템은 마치 미래에서 온 풍경 같았습니다. 이 시설은 인근 태양광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ESS 시설은 총 600mWh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 6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죠. 시설 책임자인 윤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놀랍군요. 이 정도 규모의 ESS는 미국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윤 박사는 저를 통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대형 모니터 앞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데이터 시각화 화면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전력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충방전 시점을 결정합니다. 기상 데이터, 전력 소비 패턴, 심지어 주요 행사 일정까지 고려해 배터리 운영을 최적화하죠. 저는 더욱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배터리 기술이 아니라 AI와 빅데이터가 결합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ESS 시스템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였죠. 이런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저는 호기심에 질문했습니다. 윤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초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배터리 기술과 AI 그리고 전력망 기술을 융합하는 데 집중했어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통제실에서 나오는 길에 윤 박사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방위 산업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박사님께는 특별히 보여드릴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방위 산업이요? 어떤 식으로요? 윤 박사는 저를 별도의 건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더욱 엄격한 보안 절차가 있었습니다.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심지어 음성 인식까지 거쳐야 했죠. 내부에 들어서자 다양한 형태의 특수 배터리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군용 무인 항공기와 잠수함용 특수 배터리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죠. 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군사기지의 비상전력 공급을 위한 고효율 ESS 시스템입니다. 제 앞에 놓인 배터리는 일반 제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견고하고 더 작으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윤 박사는 무인 항공기용 배터리의 성능 데이터를 보여주었는데 그 에너지 밀도는 현재 미국 군사용 배터리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 방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본 모든 것들,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일 때마다 제 마음은 흔들렸어요. 이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기대와 다를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진실만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보고서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현재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최소 2~3년 앞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쓴 문장들이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제 안의 작은 목소리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말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정부에서 원하는 결과가 이게 아닐 텐데.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억누르고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생산 역량은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불량률은 미국의 선도적 기업들보다 현저히 낮으며 안전성 테스트 기준도 더욱 엄격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10만 개당 불량품이 1개 미만으로 이는 현재 미국 업계 표준인 1만 개당 1~2개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저는 직접 목격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에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이미 5,000회 이상의 충방전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내년 파일럿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의 기술 융합 능력입니다. 배터리 기술이 ESS와 방위 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효율적인 기술 발전 모델은 미국의 현재 분리된 시스템보다 빠른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과감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기술 보호주의보다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 한국에 올 때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고 전문가로서 저는 그 진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민준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방문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강민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박사님의 공정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로버트 박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는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본 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니퍼,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데.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직접 본 진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로버트 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거야. 다음 주에 에너지부에서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네. 자네도 참석해 직접 설명해 주었으면 해. 첫 회의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추가로 3팀의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했고 모두 제 보고서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미국은 이를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했죠. 오늘은 한국 대표단과의 첫 공식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워싱턴 DC의 국무부 건물에서 양국 대표들이 만나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어요. 저도 기술 자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보고서가 이런 역사적인 미팅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정돈하며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기술은 믿을 수 없다는 굳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미 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한국 대표단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측 기술 자문으로 참석한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민준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고 양측은 협력 가능한 분야와 방법에 대해 토론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점차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 협력이 가져올 기회에 대해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논의 중에 에너지부 차관이 제게 질문했어요. 리 박사님,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생각을 말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바꿀 잠재력이 있어요. 한국은 이미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고
미국은 기초 연구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 박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전고체 배터리를 최우선 협력 분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논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연구소 설립, 연구원 교류 프로그램, 기술 표준화 작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갔어요. 저는 각 제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료과학 연구와 한국의 제조 기술을 결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과 차세대 배터리 혁신 동맹을 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기술력을 결합하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박수를 쳤어요. 제가 한국에 갔던 그 첫날을 생각하면 이런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팅 후 로버트 박사가 저를 부르더니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니퍼,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네. 차세대 배터리 혁신 동맹의 미국 측 기술 책임자로 임명되었어. 한국과의 협력을 이끌어줬으면 하네. 저는 기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동연구소의 개소식 날 저는 짧은 연설을 했어요. 저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시아 기술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그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연구소의 개소는 편견을 넘어 협력과 신뢰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 여정은 배터리 산업 평가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저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단순히 배터리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깨달았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항상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상호 존중이 미래를 여는 열쇠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니퍼 리가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평가하러 왔다가 충격에 빠진 이야기인데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부하는 미국에서 앞으로 한국의 기술이 어떤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